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혹은 뭐 이런 정보를 찾아줄 수 있냐. 어머니 말했듯이 둘 다 똑같이 정착 나이로는 1살에 불과하고, 삶의 경험으로 치면 엄마를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 딴에는 엄마한테 최소한 민폐 혹은 최소한 부담, 걱정, 염려 대상만은 되지 말자. 그리고 또 엄마가 우리 둘이 동시에 같이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이상 각자 알아서 잘 해보자 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딴에는 내가 잘 정착을 해서 내 앞길을 잘 개척해 가는 것으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 다른 말로 어머니가 지금 지고 있는 저 책임을 나의 부담을 내려놓은 자리에다 채우면서 좀 분산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일단 내가 알아서 잘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명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 다닌 이유는 일단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생은 왜 되고 싶었냐? 누누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또 들어서 학습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내 스스로 이 혈우병이라는 거를 앓고 살아온 그 시간의 경험들을 봤을 때, 어디 어려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쉬운 일은 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언어적인 측면, 혹은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 대학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학위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력으로 중학교 2학년 중퇴고, 우리 남한의 학제 순서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급의 학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학위를 받아야, 학력을 인정받아야 제가 대학교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 거는 대학 진학이다라고 해서,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셨고,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학교 문도 열지 않았을 때 앞에 가서 문 여는 시간까지 쪼그리고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된다 막 그러는데도 어쨌든 내 딴에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고, 그래.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일단 검정고시를 우수하게 졸업하지는 1년 사이에 얘가 그래서 1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지? 네, 1년, 그건 그러니까 신기하네. 6개월에 한 번씩 그 학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중학교 시험 봐서 고등학교 진학 학력을 따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 학력을 따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대학교 진학을 위한 대학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진짜 속전속결로 했죠. 그렇게 하고. 이것도 대한민국이 멋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야, 나라가, 체제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허비 안 하고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진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어머니처럼 일찍이 사회의 어떤 냉랭함을 맛보지 못했던 거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고향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착하는데 어머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어머니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이 사회에 발 들여놓자마자 바로 경제 활동 혹은 생존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직면한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저는 어쨌든 여명학교라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자체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처리 없이 행동하고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저 골칫덩어리 이러면 이랬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약하고 평가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다만 이제 열심히만 해라, 그래서 열심히 했고 대학 입시까지 했었죠. 근데 그 과정이 한 1년에서 1년 반인데, 그때 지금 어머니가 그 사촌 동생 데려오는 그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어떤 울음소리 때문에,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제가 눈을 이렇게 어렴풋이 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뒤돌아 앉아서 눈물 훔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왜 우냐고. 엄마도 은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 그랬어요. 엄마 은혜 여튼 그게 생각하시는구나.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첫 번째 뭐 몇 번은 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기는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대학 진학하고 어쨌든 내가 내 입벌이 하자. 네, 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사이에 어머니가 사촌 동생을 데려왔어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정착하던 좌충우돌 스토리니까 쭉 치고 나가보면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전공을 갈지. 근데 대학 너 여러 개 합격 맞췄잖아. 그쵸. 이빨 원서 넣은 거 다 합격 맞췄지. 원서 넣은 거는 거의 다 했죠. 5개인가? 그러니까 나름의 응. 그 나이대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확신도 있었고. 그때도 면접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얘기를 잘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학교 대입반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쓰는 어떤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면접 볼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라. 생각한 건 또 어떻게 표현할지도 한번 연습해봐라 등등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 준비해서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거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 선택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거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그 다음에 동국대는 안 넣었었고, 서울대는 당연히 꿈도 안 꿨었어요. 워낙에 세다고 해서 서울대 안 넣고, 어쨌든 인서울에 서강대, 명지대, 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5개를 넣었었어요. 5개를 넣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또 입시 비용도 그때 당시에는 좀 용돈 10만 원, 20만 원 받고 사는데 입시비가 5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용돈이 다 나가니까 많이는 못 넣고 엄마한테 조금씩 용돈 받아서 그래서 한 5개를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자소서 다 넣었는데 일단은 합격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는 5개가 다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경영대학을 했던 이유는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 경영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경영학도, 무난하다. 선택하기에, 취업을 위해서는. 또 그래서 경영학은 경영자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지식도 없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래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요 해서 경영학.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당연히 외국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살면서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으나 그래도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넣고 그렇게 하고 명지대랑 그 기타 대학교도 중어 중문학과에 지원을 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튼 다 합격을 맞았는데 선생님들하고 또 논의 끝에 그 많은 대학교 어차피 갈 데를 한두 곳만 정하고 합격 다 맞았으면 한두 곳만 정해서 가라. 그래서 그것만 정해봐라 해서 그때 정한 걸 엄마하고 같이 정했었죠. 그래서 서강대랑 한국외대를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외대도 붙고 서강대도 붙었는데 면접이란 거 태어나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면접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경영학은 내가 생소하다 보니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이 그게 2009년도예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2008년도였죠. 네, 그래서 뭘 질문했었냐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순간 역시 대학교 질문은 다르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에 답을 했던 거는 그냥 내 있는 생각, 내 가치관을 얘기했었어요. 뭐 떨어지든 말든 모르겠다. 난 외대에 가면 가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금메달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메달이 중요하다. 왜냐, 금메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 이리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좀 교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메달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내 학업에 있어서도 은메달의 위치, 금메달을 향해 가야 되는 위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 잘했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때 제 정서가 그랬던 거예요. 생각이 장반 나는 있었어. 여기서 태를 묶고 산 사람들 금메달이라고 쳤을 때 나는 사실은 은메달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난 은메달 급은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은메달에서 안주하지 않고 금메달을 향해 갈 거다. 근데 금메달도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동, 은, 이 모든 단계를 겪어서 가서 중요하다는 건 잘 안다. 근데 아직은 나는 은메달의 위치인 것 같고 내 성향상 또 은메달의 매력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그때 구구절절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질문 안 하시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경영학 들어가가지고 기초 지식도 없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시를 했지만 합격은 했지만 사실은 남한 친구들과 동등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서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너무 일찍이 도둑이 제발저린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어 할 줄 아니까 요거는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해서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갔고 거기다 의미부여를 어떻게 했냐면 통역관이 돼서 말로 벌어먹자. 그렇게 해서 놔두고 바래. 통역을 하면서 살자. 그러면 육체적인 어려운 일도 없을 거고 또 통역관이라는 그 모습을 그려봤을 때 그렇게 막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가자 했죠. 그렇게 해서 외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대 학생증 딱 받았는데 참 행복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엄마와 조금 다르게 정착 초기 한 2, 3년은 신분증 받아들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2006년 2월 8일 날 입국하는 그 다시 태어나는 날 그 행복, 그 다음에 신분증 받아들어서 행복했던 그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입증을 딱 해주는 학생증 딱 받아들었던 이 세 날이 제 삶의 탑3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직면한 그 서늘한 콘크리트를 직면하는 시점을 향해 가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언어적인 측면.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오늘 처음 만나보는 교수님이고 처음 만나보는 동기들이고 이렇게 긴장 반 설렘 반에 딱 있는 데서 교수님이 들어와서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은 무슨 수업이고요. 수업 진행에 있어서는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뭐 팀워크가 또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팀을 좀 짤 건데 알아서들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순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가출을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저게 무슨 뜻이지? 분명 한국어예요. 분명 한국어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토시가 싹 다 빠져나간 완성되지 않은 톱니바퀴 빠진 그런 문장을 들은 거예요. 마치 그 빈칸을 뭘 채워야 되는데 도저히 그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인터넷, 그러니까 PC방이나 집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뭘 찾아봐야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또 안 나오는 말들도 많아요. 그날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날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탈북민인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밝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탈북민인 걸 왜 밝히고 싶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저 정착한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조금 이제 불편한 현실 얘기들 들었죠. 탈북자라고 했을 때
그 디폴트 값이 있다. 기본으로 을이 되는 위치에 될 수 있으니 탈북민임을 밝히고 안 밝히고 네 선택이지만 가능한 안 밝히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이유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거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가 또 뭐 서울말도 나름 잘 구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이 첫날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1개월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팀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이제처럼 뭐, n분의 1 하자. 뭐, n분의 1이 또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 다음에 뭐, 그 쓰는 모든 용어들이 나를 다른 세계에 끌어다 놓은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똑똑 떨어지. 그때부터는 움츠려드나 마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이제 방도가 안 서서. 맞아.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뭐 탈북자고 뭐고, 야, 지금 생존에 걸린 거죠, 사실은. 팀플은 학점이잖아요. 학생한테 학점은 생명이나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탈북민인데, 우와, 진짜요. 그렇다고. 근데 내가 지금 교수님 한 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인데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해서 알려주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팀플 할 때, 어느 카페에 들어오세요.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자료 다 올릴 테니까 그 자료를 거기다 서로 업로드가 뭐야? 뭐 이런 것들 업로드하고 거기서 공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디를 만들어. 아이디는 뭐야? 뭐래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래요. 그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한두 번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거는 둘째고요. 이렇게 알아가려고 도움을 청하는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들이 너무 자주 묻고 이게 빈번해지니까 그렇지. 그들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끄럽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 같아라도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를 불편해하고 거리 두려고 하고, 그 다음 어느 순간 그게 내가 소외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감정적으로 퍼지니까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한데, 그래도 그때마다 그거를 아사라하고 억눌렀던 거는, 야, 내가 목숨 걸고 온 이 땅이고, 그리고 정착 나이 이제 한두 살 됐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이겨나가는데, 언제 한계가 왔냐면요. 엄마가 지금 느낀 그 콘크리트 벽을 언제 봤냐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요. 아침 수업 시작 30분 전에 이미 학교 강의실에 도착해 있었었고,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 첫 차를 늘 탔었어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양천구인데 그 외대는 저쪽 폐기역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멀어요. 근데 끝에서 끝으로 가요. 출퇴근 시간에 타게 되면 막 그 붐비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쪽에서 동쪽하는 거잖아. 그래서 끝에. 아침에 그냥 아예 일찍이 가자. 일찍이 가서 저 졸아도 거기 가서 졸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되면 뭐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때 너무 일찍 그래서 가고, 아침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다녔어요. 늘 첫 차를 타고 맞아. 학교 가면 청소부 아줌마들 청소할 때 조금 피해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좀 졸기도 하고, 혹은 그 앞에 커피숍도 가고 하는데, 커피숍도 말도 마세요. 처음에 커피 주문도 못했어요. 뭐 커피숍이라고 뭐 한글로 써놓으면 좋으려면 또 아니잖아요. 영어글로 써놓으면 영어글 모르는데 그 들어가요. 아이들 들어가는 거 봤었으니까. 들어가면 자, 주문 받겠습니다. 뭐 어떤 거 할까요? 아메리카노 있고요. 뭐 레귤러 사이즈,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뭐 예, 저는 저거요. 저거 어느 거요? 저거, 오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으로 드릴까요? 먹어도 못 보겠는데. 야, 그냥 손가락으로 1번이요, 2번이요. 지금 뭐 작은 거요, 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서 정착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당안에 한 3학년까지 가게 됐었어요. 3학년 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간에 또 똑같이 접하는 새로운 외래어들은 어떻게 했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하면 적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뭐나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팀플, 적어놔요. 적어놓고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나 PC방 주르륵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네이버 형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소통이구나. 팀플은, 팀 모임이구나.
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들었던 걸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공부를 따라갔었죠. 그렇게 해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할 수 있을 때는 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래서 뷔페 아르바이트 가게 되면 그거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에 가요. 가면 아침 새벽에 한 4, 5시에 가요. 혹은 그 전날에 가서 그 근처 모텔방을 잡아줘요. 일하는 애들. 그럼 그 2명씩 짝지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끝나요. 그러면 일당이 그때 당시 7만 원을 받았었어요. 꽤 용돈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만 쳐도 그때 김밥이 2,500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반 잘라서 파는 500원짜리 김밥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7만 원 정도 받고 토일 다 가게 되면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엄마한테서 그때 30만 원 용돈 받았던 기억으로 있는데 그거 다 보태게 되면 용돈은 푸짐했었어요. 아, 대학교 때는 더 주셨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용돈도 벌어보고 그 다음에 초밥집에서도 알바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 뿌듯함도 느꼈었어요. 그래, 나 대한민국 남한 친구들하고 동등하게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하고 심지어 뭐 탈북민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고 혈우병이라는 어떤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네 김필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동기부여하고 혼자서 죽 쓰고 밥 쓰고 막 이러면서 3학년 1학기까지 갔어요. 근데 1학년까지는 학점을 그래요. 수월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중국어 어학 전공인데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를 영어로 치게 되면 단어 혹은 스펠링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2학년 가가지고부터 이제 짧은 대화부터 문장 작성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뭐 이런 수업들이 나눠지고 중급 정도. 근데 중급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올라가서 고급으로 올라가는데 단계가 이제는 중국 문화, 역사,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독해야 되고 어휘를 구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난이도가 팍 뛰니까 그 다음부터 학점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그럼 놀았냐? 아니에요. 계속 여전히 열심히 하려고 그냥 그래. 마음에 끈을 꽉 잡고 그냥 악을 쓰고 올라가고 있는데 학점은 계속 밑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동기들도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위안 아닌 위안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역순이에요.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는 막 아글타글 해야 뭐 학점을 받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2학년 2학기 지나니까 이들은 수직으로 팍 건너뛰는데 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이 한국 외국어 대학에 다니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어과에 다니는 녀석들이 한 40% 그러니까 A뿔 받는 상위권 애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다니다가 온 놈들도 있어요. 이 녀석들이 그러면 왜 중국 어학에 왔냐? 그래서 그때 2009년도인데 그때 이 청년들 사회적 분위기가 4대 스펙이라는 어떤 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1전공은 한마디로 그냥 자격 이미 되는데 1전공하고 2전공을 집중하기 위해서 1전공을 잘하는 중국어로 하고 2전공을 영어나 혹은 다른 외국어를 해가지고 얘네는 전공 공부를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점수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가면서 조금만 노력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중 전공까지 해가지고 학위 2개를 쫙 A뿔로 지금 올리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어학연수 준비하고 다른 쪽으로는 뭐 이러면서 한 3-4가지 스펙을 동시에 지금 갖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되니까 이제 다들 취업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취업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취업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 그랬더니 아, 형 무슨 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보다 4살 어렸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어려운데 하면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스펙 차이를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뭐 명문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한 2-3개 있어야 되고, 또 외국어 계열에서는 외국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가는 경쟁률도 엄청 나오고, 막 얘기를 듣는데,
순간, 뻥. 그럼 나는 너하고 동기긴 하지만 나이 너보다 4살 많아.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해. 그리고 지금 어학 전공, 일본어 전공인데 얘네 학점은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 졸업은 코앞이야. 그럼 나는 취업을 못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통역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나름 그냥 보통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건가? 이러면서 그때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 성에 낀 콘크리트 벽인데 제 표현으로는 하늘의 먹구름이 그냥 나를 향해서 시커먼 먹구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어느 영역을 침범하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먹구름의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고민 많이 했겠다. 많이 하나마나 그래서 지방이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게 선택하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다. 이거 해서 뭐하나. 노력해봤자 뭐하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졸업증을 따서 뭐하나. 오히려 더 얼굴 팔리고 부끄럽지 않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4년제 졸업한 놈이 뭐 취업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막 안 좋은 생각들 끝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